번째 항목이요. 또다시 계파 갈등인데요. 그동안 좀 관망을 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내부의 이제 친박계가 뭔가 반격을 준비하는 듯한 액션을 오늘 보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시죠. 어떤 액션이 나왔어요 오늘? 오늘 국회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쭉 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권에서 탄핵할 거리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탄핵에 앞장선 사람들이 한마디 반성도 하지 않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서 당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미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박계 또 탄핵에 동조한 사람들 아주 직접적으로 겨냥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병준 비대위를 공격하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네. 정우택 의원의 경우에는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실태조사 작업 진행하는 것을 두고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원외위원장을 흔들어대니까 지역구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신상진 의원의 경우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대위가 중요한 시기를 허송세월하고 있다라면서 조기 전당대회 준비나 마치고 빨리 활동을 종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가 태극기 부대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비박계 쪽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친박계 쪽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전원책 변호사도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요? 이 전원책 변호사가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공약한 것부터 뭔가 보수 정치가 잘못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문정 의원이 또 경제민주화가 어떻다는 거고 빨간색이 어떻다는 거냐. 대통령 선거에서 그럼 졌어야 된다는 거냐. 이렇게 좀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다는 것이죠. 비박계 김병준 비대위 전원책 조강특위까지 전부 다 비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내는 배경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일정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12월 11일에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만료가 된다는 겁니다. 벌써 만료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제 원내대표 경선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물밑에서 막 움직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둘째로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는 곧바로 이제 2월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장래 선거가 잇따라 있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원내대표하고 전당대회에 나갈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유력 주자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림만 10수가지가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제각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이제 나오는 지도부는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파 갈등 양상 여기까지 이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홍문정 의원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다시 해서 탄핵은 잘못됐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자 이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정진석 의원 등이 또 이 탄핵 얘기를 꺼내서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진압을 해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될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었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 비대위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힘이 빠져가는 과정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인적 청산 논의는 자제하고 노선과 가치 중심으로 좀 활로를 모색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아직까지 진척된 게 없다 보니까 참 여러모로 문제입니다. 그 노선과 가치에 대한 무슨 보고서가 나온 게 있다면서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하고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가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상당수가 이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하.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민망했는지 시작할 때는 많았는데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강한 보수적 태도와 적대적 대북관이 이 자유한국당이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반대로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좀 경제 영역에서의 문제 제기는 지지율 회복으로 좀 중도층을 회복하는 이런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친박계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김병준 비대위가 평소 주장하던 바를 승인해주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여의도 말로 하면은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보수가 함께 해야 이제 보수 정치가 재건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보고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오늘 쭉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당분간 어려워지는 그림이어서 여러모로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또 갈등은 커지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어렵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요. 대출 빙하기인데요. 오늘부터 은행권의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DSR부터 정리해 주세요. 한자로 표기하면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이런 모든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동안 적용됐던 DTI 규제는 이 주택대출 원리금의 연간 상환액
금액만 이제 따지게 돼 있었던 거죠. 주택 대출 외에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DSR 비율이 70%를 넘는 경우를 이제 위험 대출이라고 하고요.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중은행의 경우에 전체 대출액에서 위험 대출은 15%, 고위험 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이 총량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 중에 위험 대출 비율이 19%를 넘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대출 만기가 다가온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은행에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겠죠. 일단 시중은행들은 DSR 산정에서 좀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만기가 짧아서 이제 갚아야 되는 금액이 많은 오토론이나 카드론 이런 대출 상품부터 좀 대환을 하도록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에 대출 상환액을 계산하는 마이너스 통장 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마다 지금 이 대출 상태가 다르고 또 처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것 때문에 서로 골치 아픈 상황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만기를 앞둔 분들은 이 상환 계획을 미리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언론에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한 걸 보면 공통적으로 지난 9.13 대책에 대출 규제 강화가 겹쳐진 데다가 이제 비수기인 11월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던 점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방의 경우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란 건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미분양 사태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DSR 규제가 또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체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수도권만 한국이냐 지방은 한국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까지도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요? 또 신기록인데요. 삼성전자가 3분기 경영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7조 5천억을 넘어서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5%, 영업이익은 3조 원 증가한 결과인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시죠. 어디서 제일 많이 벌었어요? 역시 반도체 사업에서 가장 많은 이익이 나왔는데요. 예. 전체 영업이익 중에 77% 이상이 이제 반도체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그 외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수요 증가에 따른 이제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하고 또 소비가전 부문 영업이익 또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의 경우에는 애플과 화웨이 등이 좀 신제품을 쏟아냈기 때문에 부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 나왔나요? 올해 반도체 생산 시절에 한 25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디스플레이에 3조 7천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 이제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이사회에서 주당 354원의 분기 현금 배당금 지급 안건도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베트남을 방문을 해서 응우옌 수원푹 총리하고 면담을 했고 베트남에 대한 장기 투자와 사업 확대도 모색하겠다라고 해서 좀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오래전부터 계속 논란이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네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감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금감원은 올해 5월 달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제 관련 법규 위반했다 이렇게 결론 내렸지만 그 7월 달에 증선위가 재감리를 요청해서 이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이 증선위는 회계 기준 변경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서 공시를 누락한 것만 문제다 이렇게는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여전히 중징계해야 한다는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애초 입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이 합병 비율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결국 관계가 있다. 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거둔 영업이익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같이 좀 판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감리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